시집 온 첫날부터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며느리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코까지 드르렁드르렁 골아대는데 시어머니는 속이 터지고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잠꾸러기 새색시에게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땅 깊숙이 전해 내려오는 기막힌 야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곱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뒤덮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솔티마을이라 하였는데 뒷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마을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아침이면 산 안개가 포근하게 마을을 감싸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 솔티마을에서 제일 가는 양반댁이 있었으니 바로 이 첨치 어른댁이었습니다. 기와가 반듯하게 얹힌 수수대문은 그 위세가 당당하였고 마당은 늘 깨끗하게 쓸려 있었지요. 이 집에는 외아들 준혁이 있었는데 올해 22살에 훤칠하고 잘생긴 선비였습니다. 소과까지 훌쩍 합격한 재주 있는 청년으로 솔티마을 처녀들이 일부러 이 집 앞 우물에서 물을 길러온다는 소문이 자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준혁 도련님의 혼인날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마당에는 잔치 음식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고 동네 안악들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전을 부치고 떡을 쪘습니다. 아이들은 대문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꽃가마 소리만 들리면 우르르 몰려들 태세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오후 늦게 멀리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꽃가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다, 온다, 새색시 온다. 아이들의 함성이 터졌고 어른들도 삼삼오 모여 목을 길게 빼고 구경을 하였지요. 가마가 사뿐히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가마꾼들이 앞뒤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빙 둘러서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두근, 손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어서 나오시게. 가마문을 여는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가마꾼이 조심스럽게 주렴을 들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족두리를 곱게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새색시가 앉아 있었는데 글쎄 고개가 스르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자는 거 아니요? 설마 홀레날의 가마 안에서 잠을 자다니. 시어머니 최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주 불길한 예감 한 자락이 가슴 한켠을 스쳐 지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몸종 점순이가 새색시의 어깨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아씨, 아씨, 도착하셨습니다요. 아씨. 그제야 새색시가 나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곱이 맺힌 것도 아니요. 잠에 취한 기색도 아니었지요. 그저 맑고 고요한 눈빛으로 스르르 눈을 뜨더니 사뿐히 가마에서 내려서는 것이었습니다. 새색시의 이름은 옥년이라 하였습니다. 이웃 고을 홍참봉댁의 무남동녀로 올해 18살이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살결은 백옥처럼 보았는데 그 입술이 살짝 벌어져 미소를 지을 때는 보는 사람이 절로 마음이 환해질 정도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참으로 인물이 곱구만. 홍참봉댁 딸이라더니 과연 소문대로네. 최씨 부인도 며느리 얼굴을 보자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인물이야 나무랄 데 없으니까요. 혼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옥녀는 예법에 맞게 절을 올리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았지요. 그런데 유독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배를 마치고 잠시 고개를 숙이는 틈에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이었는데 준혁이 슬며시 헛기침을 하자 그때서야 다시 눈을 떴지요.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이 모두 물러나고 준혁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촉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방 안에는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런데 옥년이 이불을 반듯하게 개켜 한쪽에 두고 그 옆에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어느새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혁이 멍하니 서서 잠시 보다가 조용히 촛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왔지요. 마루에서 기다리던 최 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 벌써 나오느냐? 자고 있습니다. 뭐, 어머니 자고 있다고요. 최 씨 부인이 입을 딱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솔티마을 이첨지댁의 모든 식솔들이 각자의 방에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새벽 일찍 눈을 뜨자마자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라면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나와 불을 지피고 아침 준비를 해야 마땅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옥년이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던 자리 그대로 이불도 덮지 않고 꼼짝도 않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였습니다. 옥년아, 날이 밝았다. 일어나거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옥년아? 그래도 꼼짝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가 며느리 어깨를 흔들었지요. 일어나야지, 며느리. 그제야 옥년이 기지개를 쭉 켜면서 눈을 떴습니다. 기지개를 켤 때 입에서 나온 소리가 또 가관이었지요. 으응. 거의 소리에 가까운 기지개 소리를 내더니 맑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최 씨 부인이 할 말을 잃었지요. 그날 점심때도 옥년은 밥상을 봤더니 두어 숟가락 뜨고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해가 지고 나면 더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옥년은 벽에 기대어 앉아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밤중에는 방에서 아주 나직하게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태평스럽고 평화로운지 오히려 듣는 사람이 더 불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첨지 어른은 사랑채에서 헛기침을 연신해 대고 최 씨 부인은 부엌에서 솥뚜껑을 벌컥벌컥 들었다 놓고 준혁은 방에서 책을 펼쳐 들고 앉아 있다가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덮었습니다. 이 집안에 온 지 사흘이 되도록 새색시는 밥보다 잠을 더 많이 잔다는 것이 모든 식구들이 내린 결론이었지요. 이 집안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옥년의 몸종 점순이었습니다. 나이는 14살이었지만 입만큼은 24살이 부럽지 않은 아이였지요. 친정에서부터 옥년을 모시고 따라온 아이인데 마을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미 솔티마을 안살림을 훤히 파악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집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마을 안악들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너네 아씨 진짜 맨날 자냐? 점순이가 밥숟가락을 들고 잠시 눈동자를 굴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아씨가 워낙 귀한 팔자라서요. 꿈속에서 신령님을 만나신다나요. 사실 점순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그럴싸하게 둘러댄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오후에는 새색시가 꿈속에서 신령을 만난다더라는 소문이 퍼졌고 저녁에는 무슨 신령인지 이름도 있다더라 가게였으며 이튿날 아침에는 전생의 선녀였는데 죄를 지어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잠을 자야 하는 운명이라더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점순이는 자기가 한 말이 이렇게까지 커진 줄도 모르고 아씨 옆에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지요. 최 씨 부인은 마을 어귀에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표정이 굳어지다 못해 돌부처 같아졌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점순이를 불러 세웠지요. 내가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다녔느냐? 점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소문이 그렇게 됐나요? 저는 그냥 조금만요. 조금이 마을 전체가 떠들고 있거늘.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점순이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순이는 마을 안악들을 만나면 도망쳤고 골목에서 누가 부르면 못 들은 척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의 씨앗은 깊이 뿌리를 내린 뒤였습니다. 솔티 마을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라 소문 하나가 나면 열이 되어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첨지댁 새색시 이야기는 며칠 사이에 온 마을의 주요 화제가 되었지요.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 뒤 샘에서 물을 깃는데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귀에 쟁쟁하게. 웜에 그게 신부 코 고는 소리요? 나는 이첨지 어른인 줄 알았지. 아니요, 아니요. 이첨지 어른 코 고는 소리는 훨씬 깊어. 이건 그것보다 가볍거든. 어쩌다 그 소리를 그리 자세히 아냐. 허허, 담장이 얼마나 얇은데. 마을 어르신들은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병이 든 것이 아닐까? 기면증이라는 게 있다던데. 귀신에 씌인 거요. 틀림없어. 팔자가 드세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면 눈썹이 좀 강하게 생겼어. 눈썹이 강하면 잠을 자나? 그런 법이 어딨어. 이 집 저 집을 다니는 보찜장수 할아범도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그런 색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승사자의 딸이었다 하더라. 잠자는 사이에 저승을 드나들면서 사람들 수명을 거둬온다는 거요. 듣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잉,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다 이 첨지댁 식구들이 들으면 어쩌려고요. 한편 최씨 부인의 귀에는 더 험한 소문들도 들어왔습니다. 잠꾸러기 며느리 들여놓으면 집안이 기운다더라. 저 색시 들어온 뒤로 이 첨지 어른 안색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최씨 부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꾹 참았습니다. 자기 집 며느리 일로 마을 사람들과 다퉈봤자 창피만 더 당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집에 들어와 방문 꼭 닫고 방바닥을 발로 꾹꾹 밟으며 분을 사겼을 뿐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원래 손 놓고 기다리는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야무진 분이었지요. 이 첨지댁 살림을 꾸린 것도 아들 준혁을 소과까지 합격시킨 것도 마을에서 이 집 위세를 지켜온 것도 모두 최씨 부인의 손끝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런 분이 이 상황을 마냥 두고 볼 리 없었지요. 며칠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조용히 깨우기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를 조금 크게 내고 부엌에서 솥을 박박 닦는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우물에서 두레박을 쿵 하고 내려치는 소리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옥녀는 꼼짝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향 피우기였습니다. 잠이 많이 오는 사람에게는 강한 향을 피워 정신을 깨워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다며 창포향을 사다가 방 안에 진하게 피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향이 옥년에게는 더 달콤한 잠을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코를 조금 더 크게 골기 시작했으니까요. 세 번째 작전은 식구들 총동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일제히 크게 움직이며 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 첨지 어른에게는 사랑채에서 기침을 크게 해달라 부탁하고 준혁에게는 마당에서 그를 크게 소리내어 읽으라 시켰지요. 그날 아침 솔티 마을 이 첨지 댁에서는 이 첨지 어른의 기침 소리와 준혁의 글 읽는 소리와 최씨 부인의 설거지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저 집에 무슨 일이래. 그 와중에 며느리 방에서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자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씨 부인이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무당 귀신할멈을 모셔오라는 전가를 내렸습니다. 귀신할멈은 솔티마을 위쪽 산기슭에 혼자 사는 무당이었습니다. 나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70이라는 말도 있고 80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본인은 물어보면 그저씩 웃으며 오래 살았지요 라고만 했지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였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목소리는 쇠북처럼 쩌렁쩌렁하였습니다.
귀신 할멈이 방울과 징을 챙겨 이첨치 댁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공손히 맞아들이며 말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열흘이 되도록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으니 곧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신 할멈이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방 안으로 들어간 귀신 할멈이 잠자는 옥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가 손목을 잡아보았다가 눈꺼풀을 슬며시 들춰보았다가 잠시 후 방에서 나온 귀신 할멈의 표정이 조금 묘하였습니다. 이 아이 예사롭지 않구만요. 최 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냥 봅시다. 굿 한번 해드리지요. 귀신 할멈이 징을 들고 방 앞에서 굿을 시작했습니다. 징을 땅땅 두드리고 방울을 짤랑짤랑 흔들고 목청 높여 신을 불러내었지요. 방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귀신 할멈이 징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굿이 멈췄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들자 귀신 할멈이 방 앞에서 슬그머니 물러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방금 전과 달리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왜 그러십니까? 귀신 할멈이 방울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부인, 나는 굿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소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귀신 할멈이 대꾸 없이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겨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은 최 씨 부인은 귀신 할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귀신 할멈이 돌아간 다음 날, 이번에는 한의원 나으리를 모셔왔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제법 이름 있는 김생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양반댁 내시를 진찰하기 어렵다며 사양했다가 이첨지 어른이 정중히 청하자 마지못해 따라왔지요. 김생원이 방 안으로 들어가 옥년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맥을 살피더니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어보고 입술색을 살피고 눈동자를 확인하였지요. 방 밖에서 기다리던 최 씨 부인과 준혁이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방에서 나온 김생원이 준혁의 아버지 이첨지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기이한 일이군요. 기이하다니요. 맥이 퍽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더 고르고 깊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혈색도 나쁘지 않고요. 이첨지 어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면 병은 아니란 말입니까? 병이라 할 만한 증상이 없습니다.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시고 자연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놔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것이 낫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분을 억지로 깨우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김생원도 의아한 표정으로 방 쪽을 한번 돌아보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신나한 사람은 점순이었습니다. 봐요, 봐.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아씨는 특별한 분이라고요. 최 씨 부인이 눈을 흘겼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식솔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깊은 밤, 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시집 온 지 보름이 넘었건만 준혁은 아직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못하였습니다. 맑고 고운 얼굴을 보았고 나른하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았고 빙그레 웃는 입술을 보았을 뿐이었지요. 준혁은 솔직히 처음에는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아내가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저 고운 얼굴을 저토록 깊은 잠으로 이끄는 것인지, 저 잠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준혁이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아내의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화촉은 꺼진 지 오래였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이불 위에 단정하게 누운 채 잠들어 있었는데 준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아내의 입술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지요. 더 기이한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자면서도 표정이 있었습니다. 잠시 미간이 찌푸려지다가 이내 풀어지며 빙그레 미소를 짓다가 다시 무언가 간절히 비는 듯 두 손이 가슴 위에 모아지는 것이었지요. 준혁이 자기도 모르게 방문해 이마를 기대고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꿈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문득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촛불을 켜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그 무렵부터 이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준혁의 글 공부였습니다. 그 전까지 준혁은 책을 붙들고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고생을 했습니다. 소과는 간신히 합격하였지만 대과는 갈 길이 멀다며 혼자 한숨을 쉬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옥년이 이 집에 온 뒤로 묘하게도 글이 술술 읽히고 뜻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지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최 씨 부인의 무릎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10년 넘게 무릎 관절이 시리고 아파서 날이 흐리면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거뜬하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려도 아무렇지 않고 새벽에 부엌에 나와도 시리지 않았지요. 한의원 김생원을 불러 물어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혈이 확 뚫렸다고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일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집 앞마당 우물은 늘 조금 탁하고 냄새가 났었는데 어느 날 물을 길러 내려가 보니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아져 있었습니다. 냄새도 없어지고 맛도 달달해졌지요. 물맛이 좋아졌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상한 일은 가을 곡식이었습니다. 이웃 논밭은 올가을 가물어서 수확이 줄었는데 이 첨지 댁밭의 고구마와 콩은 유난히 굵고 탐스러웠습니다. 이 첨지 어른이 밭에 나갔다가 흐뭇하게 웃고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저 집에 복이 들어온 거 아니요? 잠꾸러기 색시가 복덩이라고? 세상에 모를 일이네. 최 씨 부인은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마음 한쪽에서 슬그머니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옥년이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심부름꾼이 편지 한 장을 들고 이 첨지댁을 찾아왔습니다. 옥년의 친정 홍참봉 댁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준혁을 통해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홍참봉의 부인, 즉 옥년의 어미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돈어른께 우리 딸 옥년이가 아직도 잠을 많이 자고 있사온지요.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옥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5살이 될 무렵부터 남들보다 훨씬 많이 자는 버릇이 생겼는데 용한 스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 아이는 꿈속에서 신령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이라 하시었습니다. 자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할 일이라 하시었지요. 제발 억지로 깨우지 마시옵고 자연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복이 들어올 것이라 하셨나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첨지 어른이 먼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최 씨 부인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표정이 복잡하였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기도 하였지요. 준혁이 편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꿈속에서 신령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날 밤부터 이 집에서는 아무도 옥년을 억지로 깨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솔티마을의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우물이었습니다. 마을 가운데 공동 우물의 물이 갑자기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안악들이 물을 길러 내려갔다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마을 어른들이 모여 살펴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이야? 피처럼 생겼잖아, 이거. 불길해. 정말 불길해. 두 번째 징조는 마을 어귀의 소나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그중 큰 것이 바람도 없는 날 갑자기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줄기가 안에서 썩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쓰러진 소나무 앞에 모여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밤마다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뒷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울음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마치 누군가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무섭다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고 어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마을 원로들이 모여 긴 회의를 하였습니다. 큰 재앙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재앙이 올 것 같으냐? 알 수 없지. 하지만 이런 징조들은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서로의 집 안부를 묻고 다녔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렵부터 옥년이 더욱 깊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때도 많이 자더니 징조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끼니를 챙겨드려도 반만 들다 다시 누워버리고 점순이가 아씨 하고 불러도 웅얼거리고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준혁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거 옥년이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닐까 싶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을 뒷산에서 유달리 크고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날 아침 옥년이 식사를 거의 들지 않더니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점순이가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씨, 어디 불편하시옵니까? 옥년이 눈을 반쯤 뜨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점순아, 나 이제 좀 자야 할 것 같다. 아무도 깨우지 말아라. 그리고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방에 들어와 살폈고 이 첨지 어른도 며느리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점순이는 아씨 곁에 꼭 붙어 앉아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 훌쩍이기도 하였지요. 준혁은 방에서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아내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들여다보고 돌아왔지요. 옥년의 얼굴은 고요하였습니다. 창백하지 않았고 숨도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사흘째 날 새벽 동이채 트기도 전에 옥년의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도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도 달려왔습니다. 옥년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하였지요. 방 안에는 최 씨 부인과 준혁 그리고 점순이가 숨을 죽이고 옥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첨지 어른도 방문 앞에 와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옥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처음에는 초점이 없이 흔들리다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옥년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점순이 순서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옥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하였습니다. 준혁이 얼른 등을 받쳐주었지요. 앉은 자리에서 옥년이 깊게 숨을 한 번 쉬더니 목소리가 나직하였지만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최 씨 부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말해보거라. 이제 마을이 괜찮을 것이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첨지 어른이 방문에 기대어 서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꼭 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요. 그리고 그날 아침 마을 뒷산에서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물의 붉은 빛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년이 힘을 좀 회복한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방 안에 모였습니다. 아직 기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옥년이 등에 베개를 받치고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 이제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황송하옵니다. 이 첨지 어른이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괜찮으니 천천히 말하거라. 옥년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5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꽃이 피고 따뜻한 날이었는데 저는 마당에서 놀다가 갑자기 풀숲 사이로 빛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하얗고 부드러운 빛이었지요. 옥년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고운 옷을 입으셨는데 머리가 눈처럼 이셨지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 아이라고 잠이 들 때마다 우리 곁으로 오라고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잠이 들면 저는 다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빛이 가득하고 맑은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 신령님들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오거나 때로는 그분들과 함께 이 세상 곳곳을 살피는 일을 하거나 했지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흘 동안은요? 옥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오려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러 가야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옥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년이 차분하지만 조금 힘겨운 목소리로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 재앙은 오래된 어둠의 기운이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웅크리고 있던 것인데 마침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마을을 덮치려 했지요. 우물이 붉어지고 소나무가 쓰러지고 밤마다 울음소리가 났던 것이 바로 그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목을 살짝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자며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냐? 예, 어머님. 신령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셋이 함께 그 어둠의 기운을 마을 바깥으로 밀어내었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옥년이 손바닥을 들어 보였는데 손바닥 안쪽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점순이가 끄억 소리를 내며 입을 막았습니다. 아씨, 이게 다 그랬어. 별것 아니다, 점순아. 곧 나을 거야. 옥년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아내의 손바닥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꼭 쥐고만 있었지요. 이 첨지 어른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낮게 말하였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 한마디에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씨 부인은 입술을 꼭 가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지요. 그날 밤 최씨 부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리 뒤척이다 저리 뒤척이다 기어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나와 앉았지요.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게 창을 통해 보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가만히 앉아서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며느리를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던지, 잠만 자는 며느리를 보며 창피하고 속상했던 일, 무당을 부르고 한의원을 부르고 온갖 방법을 써봤던 일, 마을 소문에 속이 타들어가던 일.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고 억울하다는 내색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자고 깨면 빙그레 웃으며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인사를 하고 다시 잠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얼마나 오해하였던가, 얼마나 속으로 원망하였던가.
내 집에 들어온 복덩이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구박하였던가. 최 씨 부인이 소매 끝으로 눈가를 닦으며 낮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미안하다, 옥년아. 마당의 서리가 더 하얗게 깔렸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은빛으로 퍼졌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이 오랜만에 밥상을 받고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들고 국도 한 그릇 다 비웠지요. 점순이가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씨, 드디어 밥 다 드셨어요. 배가 고프더라. 점순아. 점순이가 빈 밥그릇을 들고 껑충껑충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이 아내의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예, 서방님. 준혁이 방 안에 들어와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서로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지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나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년이 눈을 살짝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다들 당신을 오해하였소. 나도 처음엔 그랬고. 하지만 당신이 자는 모습을 밤에 몰래 들여다보면서 당신 얼굴에서 무언가 진지하고 고귀한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세계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옥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먼저 믿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소. 이 집을, 이 마을을 지켜주어서.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빙글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창밖에서 늦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렸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옥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하게 끓인 미음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것이니 이것 좀 먹어라. 옥년이 공손히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며느리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 동안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내게 참 많이 모질게 굴었다.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듣거라. 최 씨 부인이 딱 잘라 말하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잠만 잔다고,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마을 창피를 준다고 얼마나 속으로 원망을 하였는지 모른다. 무당도 불러보고 한의원도 불러보고 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짓이었지. 옥년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었구나.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씨 부인이 옥년을 끌어안았습니다. 옥년이 잠시 놀랐다가 시어머니의 등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기척을 죽이고 서 있던 점순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옥년이 기력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었는데 그 모습을 본 식솔들이 모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이 집 며느리 괜찮아졌나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구만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 좀 넘었고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는 사람이었지요. 어릴 적 고열을 앓고 나서 조금 느린 아이가 되었는데 순하고 착하여 말해서 두루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와 물었습니다. 어쩐 일이냐 구만아. 구만이가 무언가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씨한테 드리려고요. 산에서 꺾어왔어요. 손을 펴보니 가을 들국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받아들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구만아, 너 아씨를 언제 봤다고? 구만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봤어요. 밤에 산에 갔더니 아씨가 있었어요. 혼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 뭐가? 아씨 발이 땅에 안 닿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 옥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옥년이 잠시 멈추더니 마당으로 걸어 나와 구만이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구만이 오라버니 꼭 고맙습니다. 구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옥년을 보았다가 구만이를 보았다가 하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만이가 진짜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고? 그러게 바보가 제일 지혜롭다더니. 그즈음 점순이에게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동안 자기가 퍼뜨린 소문들이 얼마나 크게 불어났는지를 낱낱이 듣게 된 것이었지요. 저 집 며느리가 저승사자 딸이라더니 전생에 선녀가 죄를 지었다더니 팔자가 드세서 집안 기운을 빼앗는다더니 점순이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 말을 제가 했나요? 내가 맨 처음 한 말이 이렇게 퍼진 거잖아. 점순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한테 사과해야겠다. 그날 저녁 점순이가 옥년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가벼워서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씨께 민망스럽고 이 집에 누를 끼쳤습니다. 옥년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괜찮다, 점순아. 내 덕에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건드리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예. 무당이 굿을 하러 왔을 때 말이다. 내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굿 소리로 깨우려 했더라면 아무래도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귀신 할멈이 슬그머니 물러갔지 않았니? 귀신 할멈은 알아챘던 것이야. 내가 깨어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점순이가 입을 동그랗게 벌렸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계획이라기보다 그렇게 흘러간 것이지. 점순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저까지 뭔가 쓸모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옥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옥년이 소리내어 웃은 것이. 그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는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네. 오, 진짜로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맑은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마을에서는 이 첨지댁 며느리 이야기가 새롭게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며느리가 마을을 지켰다더라. 잠자는 동안 신령님과 함께 어둠의 기운을 쫓아냈다 하더라. 그래서 그때 우울이 맑아지고 뒷산 울음소리가 멈췄던 거라고. 마을 원로들이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 잠꾸러기 며느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니. 우리가 뭘 모르고 수근거렸군. 노인 한 분이 탄식하였습니다. 사람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첨지댁을 찾아와 옥년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안악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고 노인들이 약재를 챙겨왔고 아이들은 마당에 들어와 꽃을 놓고 달아났지요. 옥년이 마루에 나와 인사를 받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 모습을 부엌문에 기대어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참 잘났구나. 저녁 무렵 이 첨지 어른이 옥년을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채에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지요. 옥년이 조심스럽게 들어가 앉았습니다. 이 첨지 어른이 담배 한 대를 느긋하게 피우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예, 아버님. 내 살면서 별일을 다 겪었지만 이번 일은 참으로 기이했다. 이 첨지 어른이 담뱃대를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내 어미처럼 걱정을 했단다. 며느리가 저러다 큰 탈이 나는 것 아닌가. 집안에 무슨 잘못된 인연이 들어온 것 아닌가 하고. 이 첨지 어른이 하하하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며느리가 시집 온 뒤로 내 지병인 허리 통증이 슬그머니 나아지더구나.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내 덕이었겠지. 옥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님 몸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하하. 바보 구만이가 제일 먼저 알아봤다 하니
나는 구만이보다도 못한 셈이로구나. 이 첨지 어른이 껄껄 웃었습니다. 옥년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처음으로 함께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옥년의 기력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집 온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옥년이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안치고 반찬을 차렸지요. 최씨 부인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다가 이미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을 보고 멈칫하였습니다. 부엌 안을 들여다보니 옥년이 밥주걱을 들고 솥 앞에 서 있었지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오늘은 제가 밥을 지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일어났니? 새벽 첫 딸기 울 때 일어났습니다. 최씨 부인이 솥뚜껑을 들어보았습니다.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잘 됐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옥년은 알았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 첨지 어른이 밥 한 숟가락을 들더니 말하였습니다. 밥이 맛있구나. 준혁이 슬쩍 웃었고 최씨 부인이 며느리 쪽을 한번 바라보았고 점순이가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아침 밥상이 이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아침이었다는 것을 모든 식구들이 느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솔티마을은 새하얗고 고요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눈뭉치를 굴리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옥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쾌유를 빌려왔다가 나중엔 그냥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안악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는데 혹시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지요? 옥년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지요. 오늘 밤 안에 열이 내릴 것입니다. 걱정 마시어요. 그날 밤 과연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이 찾아와 오래된 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첨지 댁 새색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댁 며느리는 특별한 분이야.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온 거야. 잠꾸러기 수호신이라니까. 옥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였지요. 저는 그냥 잠을 자는 며느리입니다. 다만 잠드는 사이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였습니다. 저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준혁이 드디어 대과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옥년이 대문 앞에서 배웅하면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잘 다녀오시어요, 서방님. 준혁이 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 합격할 것 같소? 옥년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시어요. 준혁이 씩 웃으며 말을 달렸습니다. 여름이 되어 준혁이 합격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들썩였지요. 최씨 부인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당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첨지 어른이 기쁨을 감추느라 일부러 헛기침을 3번이나 하였고요. 점순이는 저도 알았어요. 아씨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라며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준혁이 아내 방으로 들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말 믿길 잘했소. 옥년이 수줍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이 잘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응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에서 여름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한양관직에 나가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이제 옥년은 이 첨지 댁의 진짜 며느리가 되어야 할 때가 왔지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잠만 자던 옥년이 해야 할 일이 생기자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점순이와 함께 살림을 꾸렸지요. 물론 낮에 잠깐씩 잠이 드는 것은 여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하루 종일 자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이 어느 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 며느리 노릇도 하고 신령님 일도 하고 참 바쁘구나. 옥년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신령님 일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려가는 것이옵니다. 언제 불려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요. 최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참으로 대견하다. 어느 날 밤 옥년이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최 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한 부엌에서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들었습니다. 별말은 없었지만 그 고요한 시간이 무엇보다 따뜻하였지요. 그해 겨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최 노인이 이첨지댁을 찾아왔습니다. 90이 넘은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오셔서 마루에 앉으셨지요. 최 씨 부인이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최 노인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90해를 살았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소.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래오래 전에 이 마을에도 잠을 많이 자는 아이가 있었다 하오. 그 아이도 남들이 게으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마을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아이가 꿈속에서 막아낸 것이었다 하오. 그 아이 덕에 마을이 평화로웠다 하더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를 이어 나타나시는 모양이요. 이 마을이 복받은 것이지요. 최 노인이 옥년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고맙소, 며느리분. 옥년이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최 노인이 일어나려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옛날 아이도 나중엔 아주 오래오래 복을 누리며 살았다 하오. 그 말에 방안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한양에서 관직을 잘 수행하며 차근차근 이름을 알려나갔습니다. 옥년은 솔티마을 이첨지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가끔 낮에 잠이 들면 점순이가 부채를 들고 곁에 앉아 있었지요. 예전처럼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아씨 오늘 또 좋은 일 하러 가셨나 보다 하는 흐뭇한 얼굴로요. 최 씨 부인은 해가 갈수록 옥년을 아꼈습니다. 딸이 없었던 최 씨 부인에게 옥년은 며느리이자 딸이 되었지요. 이첨지 어른도 연로하시면서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날이 안 좋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면서 기침을 한 번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옥년이 방에서 나와 시아버지 맥을 슬그머니 살펴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첨지댁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만이는요? 구만이는 이첨지댁 마당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옥년이 마루에 앉아 있으면 구만이가 대문 앞에 서서 아씨 오늘 안색이 좋아요라고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구만이라지. 현명한 사람이 따로 없다니까. 솔티마을에는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진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고 게으르다 빈잔 듣고 귀신 씌었다 소문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온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소소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부모님이 그러하셨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름도 없이 옆에서 늘 같이 있어 준 사람이 그러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장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는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함께해 주는 소중한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혹시 이런 야담 이야기들 중에 다음번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찾아서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